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효된 지역이 있네요. 경산시, 경주시, 광주광역시, 김해시, 창원시, 홍천군 평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다고 합니다. 뭐 호우특보 아니면 또 폭염이고 힘듭니다. 또 좀 머지않아 또 태풍 온다는 소식도 또 들릴 텐데 어렵습니다.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거 정답 알려드릴게요. PB 상품입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상품.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뭐 마트 가도 그렇고 편의점에도 넘쳐나고. 아까 0170 쓰실 분께서 3년 전에 편의점을 운영했었는데 PB 상품이 가성비가 좋다 보니까 고객님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368님은 남편이 화장지를 어찌나 많이 쓰는지 신경이 쓰였는데 약간 저렴한 PB 화장지를 쓰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가볍고 좋아요. 라고. 화장지처럼 더 가벼워지셨겠네요. 마음이. 6131님이 정답 PB 맞춰주셨고요. 이대호님 라디오는 오늘 포함 2번째 들어보네요. 아침 프로그램에서 보고 부드러운 인상과 목소리가 좋아서 봤는데 라고 웃음 표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컨셉을 잘 잡고 있죠. 약간의 가식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증시 보니까요. 코스피는 하락 반전했네요. 약 20포인트 가까이 0.75% 빠지고 있고요. 2616. 코스닥은 940, 0.02% 강보합인데요.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쏠림 현상이 참 심합니다. 코스닥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1, 2위 뭐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만 완전히 몰려 있고 지금 다른 쪽으로는 전혀 매기가 가지를 않아서 완전히 지금 극심한 양극화 장세가 일어나고 있네요. 원달러 환율은 1279원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AI, 특히 챗 GPT가 나온 이후에 AI 관련된 시장 또 소비자들의 어떤 쓰임들, 기능들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미래생활사전 시간에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와 함께 관련된 소식 이어가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거의 한 40분 가까이 이야기를 했지만 관련된 AI 시장을 다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장에는 이제 챗 GPT를 중심으로 이제 뭐 대화형 또는 이제 챗봇형 그 생성형 AI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유니콘들이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맛보기였다면 사실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이런 챗봇에만 쓰이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되게 뭐 이미지나 영상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산업분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범위가 아주 넓고 쓰임새가 무궁무진해가지고 오늘도 들어보시면은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 기술 자체만 보면은 어떨까요?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가 쓸 때는 신기하고 편리하게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런 뭐 GPT-4로 대비되는 그런 그 챗봇형 서비스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소위 뭐 그 LLM이라고 불리는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 AI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뭐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언어별로 굉장히 많은 그 학습용 데이터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은 맞습니다. 다만 왜 이렇게 그러면 어려운 건데 많은 서비스가 등장을 하고 있느냐 우후죽순이라고 설명을 하자면은 이미 글로벌 뭐 구글이나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오픈 AI로 대비되는 이런 기술 기업들이 내부에서 그동안 충분히 개발되어 왔던 게 이제 그 상용화 서비스에 내놓기 딱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축적되어 온 그 데이터들이 있었고 또 AI 모델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용 서비스로 잘 쓰기 위해서는 AI 반도체 칩도 충분히 성능이 좋아야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는 대량으로 좀 공급이 되고 있고 또 실시간으로 그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돌리기 위한 클라우드 기술이 발전되어 있고 이 클라우드를 잘 돌릴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들도 많이 설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인프라나 기술들이 일반 대중들이 쓸 만큼 생성형 AI의 개화 시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그럼 이런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을 때 실제로 이걸 서비스로 내놓을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이 있냐도 중요한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그 AI 선두 주자에 있는 인력들이 네. 계속해서 재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투자를 많이 받았던 인플렉션, 미국의 인플렉션 같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오픈 AI를 제외하고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데 네. 여기도 구글의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와 보통 직업용 SNS라고 불리는 링크드인 창업자가 같이 만든 회사이고요. 네. 또 캐나다의 코이어 같은 곳도 구글 딥러닝 AI 엔지니어들이 나와서 재창업을 하고 있고 연쇄적인 창업가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인력 풀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항상 어느 산업에서든 이렇게 또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어느 정도 성과 나오면 또 회사에서 자기 지분 가지고 또 투자해서 또 만들고 연쇄 창업이 이루어지죠. 근데 지금 그 챗 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도 꽤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글의 바드도 있고 오픈 AI의 챗 GPT도 있고 뭐 메타도 관련된 거 이제 준비한다고 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아고 이제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일반적인 챗 GPT 말씀해주신 구글의 바드, 메타, 라마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일반 생성형 AI라고 부르는 그 분야에 속할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챗봇 형태도 서비스를 하고 그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또 하고 약간 일반적인 기술의 영역에 좀 더 가까운데 사실은 사용자가 그냥 대중적으로 쓰기에는 대동소이합니다. 어떤 게 조금 더 나한테 잘 맞다라고 하는 선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성능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일반 생성형 AI에서 오픈 AI의 챗 GPT가 압도적인 사용자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회사들마다 우리가 특정 분야에 좀 더 강점이 있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자로 하는 건 전부 다 가장 잘한다. 논문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학술 논문부터 일반적인 텍스트는 다 된다라고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언어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영어가 아닌 비영어권 그 언어에 있어서는 정확도가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지난 시간에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 언어에 특화된 블룸버그 GPT를 공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처럼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서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에 특화된 그 GPT 서비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도 있고 그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생성형 AI 기술을 가지고서 이제 디자인 영역에 좀 작업을 쉽게 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요. 또 디스크립트라고 이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플랫폼은 아니지만 여기는 비디오나 팟캐스트를 자동으로 편집하고 이런 그 소위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뽑아주는 툴을 생성형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결국 사용자가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고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어 여기에 맞는 서비스를 잘 취사 선택해가지고 쓰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멀티모달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용어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쉽게 좀 풀어주세요. 멀티모달. 간단하게 제가 지금 여기 그 방송을 하면서 주어진 글을 그냥 그 수동적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죠. 네, 공기를 느끼기도 하고 어떤 여기 보이는 이미지나 텍스트나 음성이나 비디오 같은 종합적인 감각들을 이용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컴퓨터에 적용을 하면 컴퓨터나 어떤 AI 모델이
마치 사람과 가장 유사하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서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뉘앙스까지도 느끼고 막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챗 GPT의 초기 모델, 생성형 AI 초기 모델을 보면 만약에 그 말을 타고 있는 소녀를 그려줘라고 한다면 말의 형상이 우리가 인지하는 일반적인 말의 형상과 다르기도 하고 말의 형상이 소녀보다 크기도 하고 소녀가 말보다 훨씬 더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사물을 인지하는 인식이라든지 일반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나 감각이 좀 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멀티모달 AI, 보통 뭐 오픈 AI가 내놓은 그 챗 GPT를 기반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상상해 보면 사람이 세상을 인지하는 것과 많이 유사해졌습니다. 뭐 어떤 그 물체들의 상대적인 크기라든지 어떤 물체에 있는 그림자라든지 어떤 그런 모양들도 마치 사람이 주변의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멀티모달 생성형 AI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말씀드렸던 오픈 AI가 내놓았던 달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는 방식인데, 이건 단순히 그림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뭐 이데오 씨를 그려주는데 피카소 같은 화풍으로 그려줘라든지 고흐 같은 화풍으로 그려줘라고 하든지 그런 뉘앙스나 감각을 이제 더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오픈 AI뿐만이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도 이런 멀티모달 언어 모델을 내놓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음성을 합성해서, 그러니까 음성형으로 출시할 수 있는 멀티모달을 내놓고 있어서 계속해서 멀티모달 AI 영역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뭔가 오감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저 컴퓨터가, 저 AI가 야,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텍스트만 되었던 것에서 이미지랑 음성이나 비디오, 영상, 뭐 동작까지 확장을 하는데, 그런 확장 과정에서 인간과 최대한 유사하게 학습하고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하. 혹시 이거를 국내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국내 기업들,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일단 생성형 AI 분야가 미국이 압도적으로 성장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 막대한 데이터 세트와 오랜 그 기간과 또 그 좋은 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먼저 멀티모달이나 이런 생성형 AI 그 모델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한국어에 특화된 모델이 일반적인 그 상용화 수준까지 뭐 고도화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먼저 좀 앞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 중에 국내에서는 2021년도에 창업한 리튼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여기는 챗 GPT랑 비슷한 한국형 GPT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튼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검색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데, 채팅 서비스는 챗 GPT랑 거의 비슷하게 다만 한국어로 좀 특화시켰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툴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뭐 자기소개서나 블로그 문구나 뭐 쇼핑몰 기획이나 심지어 뭐 보도자료 같은 것들도 그 정해져 있는 툴에다가 내가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결과값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내가 어떤 보도자료 양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리튼이 제공하고 있는 스토어 플랫폼에 들어가서 내가 만든 그 GPT 뭐 사용자 툴이라든지 챗봇 서비스를 서로 공유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알려지기로는 지금까지 누적 가입자가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튼. 네. 이거는 우리나라 서비스고. 네, 국내 서비스이고요. 다만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이제 GPT 서비스의 일부를 가져오고, 뭐 구글의 그 파미 모델도 가져오고 해서 여러 가지 대형 언어 모델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써볼 수 있는 거고, 국내 서비스고 또 한글로 지원이 되는 글을 써주는 플랫폼 리튼. 이미지, 소리, 영상, 뭐 이제 글자는 아주 기본이고요. 더 점점 더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걸 IT 대기업들도 가져다가 붙이거나 또 활용도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IT 기업들에게 유리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모델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2021년도부터 한국어에 특화된 생성형 AI 모델, 이제 소위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출시를 했고, 최근에는 거기에서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냥 그 생성형 AI가 아니라 초거대 AI라고 불리는 하이퍼클로버 X라고 하는 걸 다음 달에 공개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거의 국내 그 검색 엔진 사업을 20여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네이버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뭐 뉴스 같은 그 글자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어 그 AI 생성형 AI 모델을 그 텍스트 분야에서 만들기로는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이런 블로그나 지식인 콘텐츠를 직접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콘텐츠 저작권 분야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AI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생성형 AI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 네. GPT랑 비슷한 코 GPT가 일단 나와 있고요. 또 멀티모달 영역에서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칼로라고 하는 생성형 AI, 그리고 그 영상 판독을 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좀 나와 있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칼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 같은 것들을 그 생성형 AI로 좀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요? 카카오톡 뭐 프로필 사진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AI로 맞춤형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오픈 AI에서 만든 챗 GPT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플러그인이라는, 그러니까 접목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오픈 AI 챗 GPT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마치 채팅창처럼 내가 어떤 그 제안을 하거나 명령을 내리고 그걸 텍스트로 그 결과값을 받아보는데 그동안에는 좀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픈 AI가 그 플러그인 서비스를 발표를 하면서 네. 외부에 있는 뭐 호텔 서비스나 뭐 쇼핑몰 정보들을 연동을 해서 그 오픈 AI 챗 GPT 안에서 호텔 예약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항공권도 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플러그인 서비스를 붙였고요. 이런 네. 것들을 그 국내 생성형 AI 스타트업들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국내 포털 사이트에 굳이 들어가서 내가 어떤 것들을 검색하거나 굳이 호텔 예약 전용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AI의 플러그인이 최대한으로 고도화가 된다면 일반 포털 사업자 아니면 뭐 숙박이라든지 맛집을 예약하는 플랫폼들이 사용자를 뺏길 수 있다라는 그 어떤 위협감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생성형 AI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에게 가장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어떤 광고성 그 결과값을 제공을 한다거나, 네. 뭐 보통 왜 포털이 제공하는 그 우선순위로 보여준 노출되는 것들 보통 광고 상품이잖아요. 그런 것들 좀 덜 보여준다거나, 그리고 뭐 클릭이라든지 페이지 뷰 기반으로 그 광고를 하는 것들을 좀 가장 줄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포털 사업자나 기존의 이제 인터넷 그 비즈니스들이 보통 많이 활용했던 그런 광고 모델들도 조금 위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승호 님이 농담하는 AI까지 나오겠네요. 근데 이거는 그 채팅 AI를 통해서 이미 되고 있죠. 예. 잘 물어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손주들 10살짜리 손주들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 재미난 이야기거리 어떻게 뽑아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오픈 AI 챗 GPT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실 수 있다는 네. 거죠. 이미 그런 세상이 와 있습니다. 0425님 리튼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리튼이 아니라 루입니다. 루이. 위 발음 위 할 때. 루이튼. 제 발음이 안 좋은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건데 진짜? 리튼 맞습니다. 리튼. 뭔가 이제 그 타이핑을 치다. 뭐 쓴 글자, 써진 것이라는 뜻의 리튼입니다. 이 회사 이름을 어렵게 지었네요. 이 친구들이. 지금도 저도 검색 잠깐 해봤는데 금방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도 실생활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끼리도 주고받고, 가족들끼리도 진짜 자녀분들에게도 또 먼저 알려줄 수도 있고, 한 번씩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료도 있는데 또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도 있더라고요.
이게 투자나 협업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될 수 있을까? 뭔가 기회 요인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일단 아직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비상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상장 시장의 주식처럼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장되어 있는 IT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국내 IT 대기업들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소위 이제 그 기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불리는 생성형 AI들을 이제 출시하고 있고 이걸 가지고서 앞서 말씀드린 스타트업들과 어떤 데이터 협업이라든지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리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생성형 AI의 네이버가 그 가지고 있는 하이퍼 클로바를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할 그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버 X 같은 경우를 일부 스타트업들에게 먼저 공유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카오 브레인이 만들어 놓은 그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멀티모달 AI 칼로 같은 경우를 뭐 주로 커머스나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먼저 제공을 하겠다라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덩달아서 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은 한때 유행했던 그 AI 스피커 시장입니다. 네, 많이 이제 그 회자가 됐던 상품인데 지금은 사실 좀 덜 쓰이는 것 같긴 한데요. 한 3만 원, 5만 원에 살 수 있어서 집집마다 있어죠. 저희도 집에 한 두세 개는 잠들어 있습니다. 네, 뭐 아마존이나 뭐 네이버, 카카오, SKT 같은 곳들이 이런 AI 스피커들을 내놨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사용성이 조금 제한적이거나 이제 말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사용자의 경험을 좀 낮췄던 것 같아요. 답답하죠. 예. 네. 근데 사실 멀티모달 그 생성형 AI가 많이 발전하면 네. 이제 음성과 텍스트를 연동하는 기술들이 많이 고도화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한 그 챗 GPT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언어 이해력이 높아진 음성 AI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런 AI 스피커로 대표되는 이런 음성형 인터페이스 즉 사물과 사람이 음성으로 대화하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훨씬 더 본격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토요타 같은 경우는 원래 토요타 자동차의 아마존 에코 서비스를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을 도입을 원래 했었었는데 네. 최근에 이걸 챗 GPT를 활용해서 좀 고도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탑승할 때 뭐 기름이 얼마 남았는지 알려줘, 언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되는지 알려줘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그 확인을 하고 음성으로 대답을 받고 이제 약간 차량 관리 비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쩌면은 그동안 좀 외면받았던 그런 AI 스피커 시장으로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해지겠네요. 실생활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 생성형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으로 많이 또 침투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TV에서 정말 손쉽게 광고로도 보실 수 있는데 TV 광고에서요? 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이 최근 내놓은 TV 광고에 그 아래 가장 작게 하단에 작은 글자로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뭐 이미지나 영상 모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AI가 만든 음악 같은 경우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배경음악도 AI로 만든 거고. 네. 이미지나 영상이나 뭐 등장인물도 전부 AI로 작업한 모델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AI로 만든 광고다. 네네. TV 광고. 그런 게 뭐 삼성생명뿐만이 아니라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규 버거 광고 음악을 AI가 만들었다라고 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특히 삼성생명의 그 TV 광고 음악을 제작한 게 국내의 포자랩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네. 여기가 2018년도에 설립돼서 작년부터 이런 AI 배경음악 구독 서비스 또는 AI 음악 작곡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주로 일반 고객들보다는 뭐 유튜버나 틱토커 같은 배경 음악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주 고객이고요. 내가 원하는 장르나 테마나 분위기에 따라서 원하는 스타일로 음원을 제작하고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용화된 일반 음악을 쓰는 것보다는 크리에이터들이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음원 같은 경우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피아노 같은 특정 악기 소리를 더 활용하고 싶어, 더 줄이고 싶어라는 것도 가능하고 뭐 어떤 멜로디를 더 써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현재까지는 월 10,000원에서 30,000원 후반대까지 구독형으로 쓸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다 보니까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기업들 뭐 아니면은 커머스 기업들 같은 곳들이 고객사인데 크래프톤 같은 게임 회사들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CJ ENM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 포자랩스에 투자를 해서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라고도 보도 자료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런 거 진짜 음원 작곡가한테 맡기면 엄청 비싼데 그리고 또 마음에 들지 않은 음원 나오면 또 돈이 아깝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작곡까지도 AI가 해준다. 그것도 내가 이 관현악단처럼 만들어줘. 아니면 뭐 브라스 밴드가 하는 걸로 만들어줘 하면은 또 그 느낌도 살릴 수가 있는 거고. 야, 대단합니다. 근데 혹시 이게 AI가 만든 거라고는 하지만 그 음원이 어디 좀 저작권 문제가 좀 부딪힐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 어서 뭐 베껴온다라든지. 생성형 AI 분야에서 최근에는 화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그 원재료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렇죠. 그거 저작권은 문제가 없냐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포자랩스가 지금까지 밝히기로는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는 이 그 원재료 그 음악은 그 자사 내부에서 작곡한 음원들만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에 뭐 실용음악 같은 것들을 전공한 작곡 팀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 67만 개 정도 음원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만든 음원을 뭐 장르나 악기 종류나 연주하는 방법이나 뭐 각종 음역대, 뭐 화성 같은 그 세부 정보를 AI 모델에 학습시키고요. 네. 그리고 1차 작곡뿐만이 아니라 이걸 보통 이제 그 음악계에서 믹싱한다라고 하죠. 편곡한다거나 이런 것들 후작업도 A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의 저작권부터 유통과 이런 구독형 모델 판매까지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시장에서 일부 이런 AI 생성형 AI 회사들이 저작권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 AI나 캐나다의 코이어 같은 곳들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람이 생성한 인간이 생성한 그 자료는 최대한 활용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AI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신기한 게 우리가 이제 미래 인류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평균 수명 더 늘리기 위해서 좋은 약들 많이 개발이 돼야 될 텐데 사실 신약 개발하는 것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일에 도전을 하는 건데 신약 개발까지 도와주는 AI가 있어요? 사실 그 전통적인 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말 몇 년부터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들어가는 R&D 비용이나 인력이나 이런 게 막대하고요. 네.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결국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확장해서 보면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는 어떤 새로운 약물 분자라든지 구조라는 것들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 생성형 AI를 이미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챗 GPT를 생각해 보면 대규모 그 AI 언어 모델이 정말 다양한 텍스트를 학습시켜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내고 대화를 만들고 문서를 요약하는 작업들도 이제 하고 있지만 이게 확장되어서 동일한 AI 모델로 수학 그 정리를 한다거나 어떤 단백질의 화학 구조, 단백질이나 어떤 화학 구조를 예측한다거나 그런 복잡한 작업들까지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화학 구조나 약물의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학습을 하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약들과 유사한지 아니면 이 약물이 어떤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컴퓨터 속의 그 상상 속의 분자인 것만 아니라 실제로 합성할 수 있는지까지도 자동으로 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보통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에서 가상으로 합성을 해서 이거 정말로 약 개발할 수 있는 어떤 후보 물질이 될 수 있나의 그런 가능성까지 개발하는 생성형 AI들이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능성의 조합일 테니까 AI의 힘을 빌리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최근에 뭐 증시에서도 그렇고 신약 개발, 바이오 관련주들은 완전히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뭐 고금리 시절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도 투자를 많이 못 받아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이런 AI 기술을 접목시키면은 조금 그래도 돈줄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이 특히 어려운 게 R&D 비용 투여는 막대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바늘 하나 같은 가능성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계속 투입하지만 이게 실제로 성공할지를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이고요. 네. AI 신약 개발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그 가능성 또는 성공 가능성을 계속 키워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올해 초부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전통적인 제약사와 AI 스타트업 간의 어떤 M&A라든지 파트너십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백신 개발로 유명해졌던 그 바이오엔텍 같은 경우는 인스타딥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한 우리 돈 9,700억 원 정도의 올해 초에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인스타딥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기업들을 위한 어떤 그 운영 효율성을 높여주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곳인데 이 바이오엔텍 백신 개발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해서 우리 신약 개발에 여기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적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그 AI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엑스탈파이라고 하는 회사랑 한 2억 5천만 달러 정도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그 자연어 처리 기술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줘. 그래서 우리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할게라고 돈을 쓰고 있고요. 이미 나스닥에 상장해 있는 리커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를 접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생성형 AI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2곳을 인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돈이 쓰이고 있고 네. 뭐 딥마인드나 엔비디아 같은 전통 IT 기업들도 이 신약 개발 분야에 들어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올해가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정말 좀 큰 손 또는 큰 딜이 나올 만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의 경제 뉴스 시간 때도 의사라든지 의료계 인력이 많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의사분들을, 의료진을 AI가 좀 거들어줄 수도 있을까요? 도와줄 수도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면 그 일손이 부족한 의사가 한 9만 명 정도 될 것이다. 2025년도까지 네. 9만 명 정도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업무 부담이 이 서류 기록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쓰는 거 같은 네. 거. 그렇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의사를 위한 생성형 AI 스타트업들이 최소 최근 한 5년 사이에 15곳, 20곳 이상 등장을 했고요. 네. 투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원격 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텔라닥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잡아서 그 어떤 비대면이나 가상 진료를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그 차트 기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의사가 환자를 만나면서 나누는 대화들을 자동으로 기록해서 그 정해진 포맷으로 만들어주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 의료 클리닉인 카보넬스 같은 곳들이랑 협업을 해서 GPT-4를 의료 기록에 적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미국이 이런 의료용 생성형 AI에 있어서는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 최 회장님이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진행자가 바뀌었네요라고. 예. 지난 3월에 바뀌었는데요. 예,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주 오세요, 최 회장님. 저는 AI 아닙니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이대호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 AI가 어디까지 다 대체할지 무서워 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자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도 나올 수 있다 얘기 들었고 신약 개발에도 AI가 쓰이고 있다. 근데 광물 자원을 채취하는 데도 AI가 쓰여요?
이게 광물 자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 세계 퇴적물이나 광물 매장지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예측하고 매장량을 추측하고 또 매장량 대비 우리가 실제로 채굴을 할 때 수익성이 얼마나 날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게 채굴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에 AI 알고리즘이 쓰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최근에 유니콘에 오른 게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코볼드 메탈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구리나 리튬이나 콜발트 같은 이런 금속이 어디에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고 어디를 채굴하면 가장 우리가 많은 그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실제로 아프리카나 북미나 호주 같은 6개 이상 지역에서 이미 이 AI 기술을 적용한 광물 채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여기에 빌 게이츠가 투자를 했다고요? 빌 게이츠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청정 에너지 투자 펀드를 가지고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뭐 알리바바의 마윈이나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이미 참가를 해 있는 펀드고요. 이게 이제 앞서 들으셨던 그런 구리, 리튬, 코발트 같은 게 사실은 뭐 청정 에너지, 그 2차 전지, 전기차, 그린테크 이런 여러 가지 메가 트렌드랑 맞아 떨어지는 그 영역들인데 여기에 생성형 AI까지 더해지면서 소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메가 트렌드 회사이다라는 주목을 받고 있고 이거는 이 코볼드 메탈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의 다른 회사들도 IBM과 협업해서 유사한 AI 기반 광물 채굴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신기하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혹시 우리 생활하고 가까운 소비재 영역에서 이 생성형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또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모기 퇴치제를 생성형 AI로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요. 모기 퇴치제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조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AI로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이제 오도르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 역시 구글 리서치 인력들이 분사를 해서 창업을 했고 구글 벤처스에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여기도 마치 그 신약 개발처럼 분자 구조를 가지고서 이 분자가 실제로 만들어지면 어떤 냄새가 날까를 그 추측을 하는 그 AI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이걸 가지고서 일종의 냄새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게 이제 모기를 매개로 발병하는 질환인데 모기들이 기피할 수 있는 향기나 냄새 조합, 분자 조합을 생성형 AI로 만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어떤 냄새라든지 향기에 알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알러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향수, 뭐 알러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뭐 로션 같은 것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 0643님, 아이언맨 2에서 자비스가 새로운 물질을 찾아주잖아요. 라고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물질, 그게 신약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향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기 기피제, 모기가 제일 싫어하는 향을 찾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나의 특성에 맞춰서 내가 알러지 있는 거는 또 빼고 이런 식으로도 맞춤형으로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디까지 왔는지 이 AI 기술 수준도 좀 알려주세요.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회사들에서는 그 글자 생성형 챗봇 같은 것들 또는 오디오나 비디오 생성형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AI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정말 뭐 수백 수천만 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성장 단계에 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영역에서는 딥브레인 AI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런 챗 GPT 기반으로 뭐 대화형 AI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 네오사피엔스 같은 경우도 실제 인물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그러면 어떤 글이든 그 사람의 목소리처럼 읽어주는 마치 이대호님의 목소리를 학습시키면 어떤 글이든 이대호님의 목소리로 이제 읽어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그 파운데이션 모델 보통 이제 기반 기술이라고 불리는 이런 거대한 것들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LG 같은 대기업의 인프라에서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도 이제 CCTV로 이거를 이제 그 AI 관련해서 감시하는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미 중국에서는 그게 보편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얼굴 찍어가지고 그 집으로 통지서, 과태료 통지서 바로 보내기도 한다고 하고 중국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현황은 좀 어때요?
중국은 지금 오픈 AI라든지 이제 영미권에서 만들어진 생성형 AI 서비스는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 모델 개발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공개된 보도 자료로 보면 중국의 바이두 같은 경우도 챗봇 얼니를 한번 공개한 적이 있고 다만 조금 정확도가 낮다라는 그 지적은 있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챗 GPT랑 유사한 그 대형 언어 모델을 공개를 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전 제품이나 채팅 앱 플랫폼에 접목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윈이 한번 돌아와서 주목받았던 엔트그룹 같은 경우도 그 GPT 스타일의 그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텐센트나 JD.com 같은 곳들도 자체적인 챗 GPT를 개발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AI용 반도체라든지 그 CPU가 수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언어 모델에서는 또 데이터가 많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신기했고 올해 초에는 굉장히 열풍이 불었고 최근에는 많이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걸 통해서 이제 유망한 산업, 유망한 업종 이렇게 좀 내다보자면 어떤 데가 떠오를까요? 너무 많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생성형 AI 자체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 생성형 AI 모델들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 영역별로 얼마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그 숨어있는 수요를 찾아내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시장에서는 좀 볼만한 영역인 것 같고요. 또 좋은 데이터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것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데이터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도 봐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생성형 AI가 완벽하게 일반화된다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라든지 보안 이슈가 많이 생길 텐데요. 네. 실제로 그래서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제 기밀 컴퓨팅이라고 해서 컨피덴셜 컴퓨팅 분야라고 불리는데 그 회사들마다 되게 기밀 그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성형 AI 학습에서 배제되도록 한다거나 민감한 고객 정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생성형 AI를 보완하는 영역들도 중장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클라우드 대기업이나 이런 AI 칩 제작사나 이런 생성형 AI 회사들이 보안 컴퓨팅 분야에는 내부적으로도 또는 외부 그 스타트업들과도 투자라든지 인수합병 파트너십을 많이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95번님께서 미션 임파서블 6에서 총리의 목소리를 재생해서 비밀 문서에 접근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이미 하실 수 있죠, 지금은. 그쵸. 네네. 홍두식님이 이대호 편집장님 이야 소리만 들리는 것 같다고. 정말 신기한 서비스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바닥 적었습니다. 지금 이미지, 음성, 글쓰기, 음원, 비디오, 오디오, 광물 채굴, 의료 지원, 조향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원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번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서 한 번씩 써보려고요. 오늘도 꼼꼼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가우스벤처스의 조가연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자치단체의 응급복구비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1.1%로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사기 우려와 역전세난 등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단계 판매원 10명 중 8명은 판매 실적에 따른 후원 수당을 지난해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다단계 판매원 수는 총 705만 명으로 2021년 730만 명보다 3.4% 줄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로 인해 곡물가가 최대 15%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질문 모아서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 유혜진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은요. 네, 어제 원탁의 기자들 K 시간에 실거래가 등기 여부 표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0391님,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로 가족 간 매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메타 부동산 중개법인 함재욱 이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실거래가를 낮추는 이유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양도세나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실거래가를 낮추는 경우가 있고, 실거래가를 낮추는 이 거래를 다운거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통 최근에는 이제 많이 제재가 있다 보니까 그 양도세를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증여 목적으로 가족 간에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과거에는 이제 다운 계약을 개인 간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이런 것들 제재가 많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다운 계약이 많이 있진 않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가족 간의 거래를 하는 이유는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고 상속을 앞두고 있으면 또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 간의 거래를 하는데, 가족 간이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더 세금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좀 낮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부동산 관련된 거네요. 네, 7394님, 역전세는 왜 생기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도 함재욱 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갑자기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진다던가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은 매매가도 떨어지고 전세 금액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역전세가 많이 일어나고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서울 주요 역세권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한 1억에서 2억까지도 이제 역전세를 맞을 수가 있어요. 전세 기간은 보통 2년인데 그 2년을 도래하는 시점에 처음 계약을 했던 전세 금액보다 전세가 떨어질 이유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살고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더 낮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기존에 3억이었던 게 2억 5천이 되게 되면 이제 그 차익만큼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역전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질문은요? 네, 최근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8100님, 정부가 물가를 잡으려고 농축산물 할인 품목을 늘린다던데 어디서 어떻게 싸게 살 수 있나요?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정부가 할인 지원해드리는 품목이 양파, 상추, 시금치, 깻잎, 닭고기 이 5개였는데 최근에는 네. 감자, 대파, 오이, 애호박, 토마토까지 추가를 해서 정부가 할인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대형마트나 중소형 마트, 친환경 매장 등에선 20% 할인이 되고 네. 전통시장은 30% 할인이 되고 마트에서는 자동으로 그 결제할 때 할인이 적용된다고 하고요. 네. 전통시장은 그 전문 앱이나 온라인 몰에서 할인 쿠폰을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1인당 10,000원까지 한도가 좀 네.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되나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4081님, 국민연금 무조건 다 내야 하나요? 연체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의무 가입이죠.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데 네. 이게 연체가 되면은 우선은 독촉장이 날아오고 연체율 네. 2%에서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 내고 있으면은 나중에 당연히 노후에 받는 금액도 줄어들고 낸 네. 기간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 말고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데 가입이 되신 분들은 따로 국민연금에는 가입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국민연금 네.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유희진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